마음이 약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몸의 염증 상태가 뇌의 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탈모는 그냥 두피의 문제, 불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두 증상 모두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 시술보다 먼저 관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술도 중요하지만 뭔가 당, 염증, 혈액 요 세 가지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새로 단장을 하는 아니면 뭔가 첨단의 치료를 받는다는 걸 한다면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의 2023년에 발표된 노화 12가지 특징의 프레임 중에서 만성염증, 그리고 세포 간의 신호변화, 그리고 줄기세포 고갈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일단은 혈당 조절, 혈당의 파동을 줄여서 염증의 불씨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내 몸속의 혈액의 대사나 염증 지표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 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건강의 집의 설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층 집을 짓는다 한다면 1층에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2층이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층은 뭐가 있냐? 일단 만성염증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균형,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신장기능, 수면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이 1층이고요. 이게 제대로 받쳐져 있어야 뭔가 줄기세포 치료를 하건 혈장 교환술을 하건 고압산소 치료를 하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던 여러 가지 뭔가 약물을 먹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최신 치료를 받더라도 1층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혈액 상태가 달라지면 노화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나요? 혈액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헤테로크로닉 파라바이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연령이 다른 두 개체를 생체를 접합했다, 이 뜻이거든요. 이종 연령 생체 접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젊은지와 늙은지의 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조금 잔인한 실험인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면 늙은지의 경우에는 젊은지의 혈액을 받으면 간세포, 조혈모세포, 지방줄기세포가 활력을 되찾았고, 근데 대신에 젊은지는 여러 가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즉 젊음의 신호가 혈액의 뭔가를 타고 흐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변화가 관찰됐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전자 전달계, 에너지를 만드는 그 전자 전달계의 발현과 관련된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와 노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반대로 늙은 혈액은 젊은 쥐를 어떻게 늙게 만들었느냐? 그 주범은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노화세포. 영어로는 세네튼 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지도 않고 좀비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요. 하지만 전염성이 있는 물질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화연관 분비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뿜어내면 주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점점 늙은 노화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젊은 피를 맞는다고 젊어지냐? 실제로 이것을 사업화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지만, 그것은 쥐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한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젊은 피 자체가 아니고 이 노화된 혈액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노화의 특정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단순히 젊은 인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점점점 쌓이기 때문에 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젊어진다는 거의 키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더하려고 하지 않고 해로운 것을 빼내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되돌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요새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노화 관련의 위험의 궤적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물학적인 나이, 후성 유전학적인 지표를 볼 때 건강한 식단을 먹게 되면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가 젊어지고, 그리고 추가당의 섭취는 더 후성 유전학적 나이가 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험 논문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혈액 환경이 좋아지면 줄기세포가 일을 하기 좋은 현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줄기세포가 훨씬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을 관리하는 것은 젊음의 재료를 관리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혈액 속 염증이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몸과 마음을 따로 봤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원론으로 설명이죠. 몸과 머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울감이 아직도 우울감이 있다. 뭐 감정의 기복이 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의학의 트렌드는 약간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몸에서 연관이 되고 있다.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생물학적인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게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혈액 속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의 일이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우울증이 그럼 이 염증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울증이 단순히 긴 문제가 아니라 일부 환자, 우울증 환자의 약 25%에서 30% 정도에서는 이 만성의 저등급 염증 반응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 우울증의 염증과 연관된 그룹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뇌 밖의 염증이 뇌의 컨디션을 흔들리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뇌에 어떤 영향을 주냐? 세로토닌, 도파민 대사가 흐트러지고 신경회로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감기 걸렸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지고 의욕이 저하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위축돼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이런 그 뭔가 아픈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항우울제를 먹어도 약을 잘 안 듣는 치료가 잘 안 되는 우울증과도 많이 연결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은 왜 올라가느냐?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비만, 나쁜 식습관, 뭔가 만성 감염 같은 것들이 염증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 염증이 높은 그룹은 그런 기존의 항우울제 반응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사이토카인 억제제 같은 그런 항염요법을 보호주 치료로 탐색 중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우울증이 염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염증이 매우 중요한 우울증의 한 아형이 존재한다. 이것이 현재 의학이 보는 관점이고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지만 그 환경은 혈액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혈액이 바로 그냥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의 뭔가 택배기사 같은 역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 우울해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우울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에서 보면 WHO에서는 70세 이상의 약 14%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19%, 뭐 불안은 16.5%, 스트레스는 13.9%로 대충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속의 회복력과 면역 기능이 흔들리면 우울이 더 잘 생길 조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이 조건의 중심에는 바로 염증 노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우울증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보면 염증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이 재료들이 세로토닌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줄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무뎌지는 쾌감을 못 느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이 몸의 염증 상태가 뇌의 회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특히 우울한 사람 중에서 짜증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저항성의 우울, 아까 염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혈액 속의 염증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감정 기복, 우울감, 짜증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염증 노화라는 배경 때문에 그 연결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우울감이 지속될 때 물론 정신건강치료가 기본이죠. 하지만 동시에 나의 수면, 운동 패턴, 식단, 복부 비만, 염증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면 그 치료의 효과나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탈모나 불면 같은 증상도 혈액 환경과 연결될 수 있나요? 제 책에 탈모나 불면증과 면역조절 치료로 개선된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탈모는 그냥 두피의 문제 그리고 불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것을 파보면 이 두 증상 모두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염증성 신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같은 경우에도 탈모에 모낭이 있죠. 모낭은 이 얘네들도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모발은 매우 이제 빨리빨리 자라죠. 근데 몸이 안 좋고 혈액 환경이 나빠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모낭 주변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모낭 주기에서 얘네들이 자라지 못하고 쉬게 됩니다. 휴지기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 혈당이 불안정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 그러면 우리 남성 호르몬의 안드로겐의 대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성형 탈모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깊은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면 이 호르몬의 환경을 자극하게 돼서 남성형 탈모, 이것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 모낭세포도 당연히 에너지를 필요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 재생 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자라는 성장기가 짧아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불면증에 한번 보면 뇌도 혈액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단순히 뭐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좀 더 넓게 보면 뇌의 생물학적인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과 수면 조절, 이걸 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게 되면 뇌가 수면 각성의 그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염증이 높아지면 깊은 수면을 못 자게 되고 자주 깨게 되고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새벽 각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뇌를 뭔가 그 알람이 울리는 그런 경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늦은 저녁에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혈당이 막 급락되게 되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될 때 뭔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새벽에 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이 사실은 우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회복 과정인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깊은 수면이 줄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탈모, 불면 뭐 다 별개의 질환 다른 증상인데, 그 공통 기반은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그 다음에 뭔가 혈액순환의 미세 순환이 감소되는 거, 호르몬의 균형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노화의 혈액 환경 변화와 연결되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머리카락도 수면도 혈액이 만드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만성 피로가 사실 예전에 겪었던 코로나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먼저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만성 피로랑은 다른 그 특별한 질환이고요. 롱 코비드라는 거는 이제 2020년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앓은 다음에 대개 이제 앓은 다음에 3개월 내에 시작이 돼서 최소 한 2개월 이상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 추정치로 전체의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약 6%가 그 롱코비드를 겪는다는 그런 추정이 존재합니다. 즉, 롱코비드는 코로나 감염이 끝났는데 그 급성 감염이 끝났음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런 증상, 피로감, 뭐 인지기능 저하,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이 증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롱코비드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많이 보고되는 증상이 이제 만성피로, 집중력, 기능력 저하, 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뇌에 안개 낀 느낌, 그리고 운동하게 되면 막 이제 뭔가 회복이 안 되는 운동 불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해보면, 롱코비드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꾀병이 아니냐, 정신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이런 설명되지 않은 증상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럼 롱코비드가 왜 이렇게 오래가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 감염이 됐던 폐 장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코비드는 감염이 끝났죠. 하지만 몸의 발전소, 면역, 혈관 시스템이 회복 모드에서 복귀하지 못해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롱코비드가 원인이 하나가 아닐 수가 있는데, 여튼 면역과 염증과 자율신경, 혈관, 미토콘드리아 기능들이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혈액 속의 염증이 개인별로 달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의료진과 함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롱코비드는 코로나 끝나도 우리 몸속의 발전소, 면역, 혈관 시스템이 회복 모드에서 복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만성 피로 증후군, 영어로는 근육통성 뇌척수염, 엔세팔로마티스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인데 MECFS라고 씁니다. 이거는 롱코비드하고 임상적으로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주목되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롱코비드나 만성피로 증후군 역시 다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세포 속의 발전소, 충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만 뭔가 일을 해도 너무 피로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면역 조절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쉽게 안 꺼지고 대사가 교란되고, 그다음에 혈관의 그 내피의 기능이 저하돼서 뭔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롱코비드를 한 가지 증상으로 보기보다는 이 에너지를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그다음에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그다음에 뭔가 혈액순환, 요 세 축이 흔들리는 전신 컨디션 장애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혈액이 노화 신호의 통로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혈액이 노화 신호의 통로다. 이 말은 노화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우리는 그냥 조직에서 어느 조직에서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피부가 늙는다, 근육이 줄어든다, 뇌 기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실제로는 이 각각의 장기가 다 따로따로 늙는 것이 아니라 전신 환경이 변하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혈액은 그냥 단순한 그냥 산소의 운반체가 아니라 혈액은 정보를 운반하죠. 이 혈액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중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호르몬, 면역세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의 대사의 부산물, 그다음에 산화의 스트레스 신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노화 관련 분자, 이런 것들이 다 실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은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담고 있는 신호 네트워크죠. 그러면 이제 이 노화의 신호가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어떤 것들이 전달되느냐, 만성염증, 그다음에 노화세포, 좀비세포라고 말하는 그런 좀비세포가 뿜어내는, 노화세포가 뿜어내는 것들이 혈액을 통해서 번지고 다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노화의 전염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대사신호,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적인 힌트를 우리가 젊은 혈액 실험에서 얻었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인데, 노화는 그 조직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환하는 환경의 신호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 루틴으로 생각하고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저속 피부 노화 생활 습관 7가지인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습관이 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다 쉽게 매일매일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습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책을 읽고 잘 해보시면 좋고요. 아마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다 보면 60이 됐는데 자기 또래보다도 10년, 많게는 20년 더 젊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레이저나 피부 시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굳이 그런 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생활 습관을 한번 유지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7가지를 다 이제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잘 주무시는 겁니다.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현대사회에서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자는 게 왜 중요하느냐? 숙면, 자는 시간 동안은 우리 피부가 낮 시간 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1시까지 핸드폰 보고 깨어있지 마시고 10시 이전에 주무셔서 황금 시간인 피부 회복과 피부 재생의 시간을 피부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에 받은 손상 이런 게 치유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세포가 증식이 많이 되고 또 손상받은 DNA도 이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때문에
DNA가 손상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자는 시간 동안 치유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받은 피부 손상을 치유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는 동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청소년들, 한창 성장해야 될 그런 연령의 아이들은 충분히 자주는 게 좋고요. 성인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도 피부가 손상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시기가 주무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자는 동안에는 떨어집니다.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자면서 감소돼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그것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피부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근데 일주기를 서카디안 리듬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피부가 제때 재생도 하고 회복도 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내 코티졸이 증가하면 만병의 원인이 되는데 피부도 예외가 아니라서 코티졸이 증가하면 코티졸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게 돼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또 코티졸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름이나 피부 노화 증상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코티졸이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게 여드름이 있는 사람에는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피부 트러블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으면 바로 해소하는 게 좋은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4초 동안 복식 호흡으로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7초 동안 참으세요. 참고 그 다음에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숨을 내쉬면 그게 4, 7, 8 복식 호흡법이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코티졸 레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런 4, 7, 8 복식 호흡법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시면서 한 5회 내지 10회 반복을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금방 해소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피부의 보습을 잘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여러 논문에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3.7리터, 그거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수분 양까지 합친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7리터. 보통 음식으로 한 20%를 흡수하기 때문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음식 먹을 때 말고 틈틈이 조금씩 음료를 마셔주는 게 피부 건강에 좋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물, 이온 음료 이런 건 괜찮은데 술은 우리가 먹으면 이뇨장이 있어서 술 마시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맥주 2000cc 마셨다 그랬다고 물 2000cc 마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오히려 물 2000cc를 잃어버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술은 아니고 카페인 음료도 아니고요. 맹물이나 아니면 이온 음료 이런 거는 우리가 마시는 물량에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에 중요한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활력을 주기 위해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이제 운동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1시간씩 꼭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죠. 운동할 때 피부의 혈류량이 운동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논문을 보면 8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의 피가 8배로 더 운동하는 동안 증가하게 되면 혈액을 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또 혈액을 타고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건강에 좋고요.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피부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우리 피부에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위해서 절대로 피해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증에 의한 노화다 그래서 염증 노화,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이 inflammation이고 노화가 aging이기 때문에 염증 노화, inflammation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햇빛을 보는 거. 우리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염증이 일어나죠. 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로화 하면 이제 염증이 일어나고, 대기 오염 물질이 피부에 묻으면 이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인을 피해야 되고요.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 때를 민다.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일어난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또 피부에 우리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레이저 수술 받거나 또는 뭐 각질 제거를 피부 관리실에서 하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레이저는 피부에 미용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한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쁘고 피부가 건강한데 더 이뻐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술을 받는 거는 피부에 염증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후에 나쁠 수도 있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샤워 습관, 목욕 습관 또는 이제 피부 관리실에서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제만 제대로 써도 피부 노화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대로 씻는다는 건 무엇이고 세정제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샤워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몸을 너무 과다하게 닦으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도망가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주 닦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저는 땀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아침에 땀을 그렇게 흘려도 세정제를 쓰지 않고 거품을 쓰지 않습니다. 몸을 닦는데, 땀을 닦는 데는. 단지 아침에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감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 감는데, 그리고 거품을 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항문주의 이런 데만 좀 닦지, 운동한 후에 전신에 거품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품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을 빼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몸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닦고, 너무 자주 닦거나 오래 닦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거품을 내서 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정제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는 저자극,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극 테스트를 해서 저자극인 세정제를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산성 세정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정제 보면 거기 세정제의 산도가 써 있어요. 우리 정상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pH라는 게 있는데 pH 5 내지 5.5의 약산성이거든요. 정상 피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를 깨끗이 하는 세정제도 약산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5 내지 5.5의 약산성 세정제를 사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서 많이 있는 그 딱딱한 고용비누 있잖아요. 고용비누는 만드는 공정상 강알칼리성입니다. pH를 재보면 pH 9 내지 10의 강알칼리성. 그 알칼리성인 비누의 거품으로 피부를 닦으면 피부가 산도가 알칼리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용비누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약산성 세정제인 액체로 된 약산성 세정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거품을 내서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거품이 제거하는 그런 기전은 이렇습니다. 거품이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이제 거품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 거품이 피부에 묻어 있는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게 되고, 일단 감싸면 피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용성 성분이. 그리고 흐르는 물로 이제 닦아내면은 거품과 같이 피부에 묻어있는 지용성 더러운 것이 제거되게 되는데, 거품이 피부에 묻은 지용성 성분을 이렇게 감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초면 돼요. 10초. 그 지용성 기름 성분이 왕창 묻어있다. 그러면 10초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20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으로 비누질을 할 때 10초, 기르면 10초, 아주 기르면 20초면 충분합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샤워장에 들어가면 10초, 20초가 아니고 5분 동안 계속 문지르시는 분도 있는 걸 봤는데 정말 피부에 나쁜 겁니다. 피부 장벽을 다 해치는 행동이라서 거품은 가능하면 짧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명예교수 정진호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31년 6개월 동안 교수로서 환자 진료도 하고 또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 1년 반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현재는 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제가 피부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화장품도 만들고 또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서 발모제도 개발하고 또 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조그만 벤처 회사를 13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정진호 이펙트라고 하는 제 이름을 딴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화장품은 12가지가 있는데, 피부 노화가 왜 생기는지를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연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피부가 왜 생기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써보신 분들, 이런 화장품이 있구나 해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으시니까 좀 손해를 보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은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인데, 제가 피부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이런 건데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생활하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상당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9가지 원인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피부 노화를 천천히 하게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책 제목 마음에 드시나요?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라는데, 사실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가려움증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서울대병원 피부과가 이제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을 못 해드려서 가려움증 환자분들한테 드려야 될 주의사항 이런 거를 책으로 해서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하나 내서 우리나라 가려우신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고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지금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을 그 미치겠어요 시리즈로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속상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생활 습관들을 적어놨고요. 또 생활 습관으로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화장품 바르시면 훨씬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